농계 사당에서 그 장수의 농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다음에 생가를 복원해놓은 곳을 갈 거예요. 저희 정읍직에서 좀 그리 멀지도 않고 그래서 장수의 농계 사당 여기 태어난 주촌마을이라는 곳도 있고 해서 아마 고향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예인의 삶을 살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사대부 여성으로서 잘못 알고 있는 그러한 농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다시 깊이 알아야만 하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저희들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기생이라고. 근데 농계는 사실 기생이 아니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쪽을 탐방 장소로 정했습니다. 이게 땅속에 묻혀 있다가 자 언제요? 이걸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장수 국민들이 자 거기 위에다가 곡식을 심어서 잘 보존해 있다가 해방이 되면서 파헤쳐서 요거를 비석을 자 살려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약간 보세요. 그때 당시 일본 일제 시기이기 때문에 약간 흠들이 나와 있는 것도 있고요. 비석으로 해서 농계가 장수 출신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겁니다. 너무 좋았고요. 여러 사람들하고 이런 좋은 곳 오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많이 달랐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건 기생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들었다시피 기생이 아니었고 충렬 뭐 그런 것도 알게 됐고요. 오전에 강의를 듣고 직접 여기에 와서 보니까 더 공부가 잘 되는 것 같고요. 딸아이와 같이 이렇게 같이 주말을 즐겁게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강의 내용이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지금까지는 농계가 기생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기생이 아니라는 점과 신랑 남편도 있고 여자로서 더욱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오늘 강연은 좀 현대 여성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은 예전에 우리 조선 여성들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얼마나 당당하게 살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의미로 우리 여성들은 어떻게 살아왔나라는 것을 뒤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좀 걸림돌이었던 것을 갖다가 디딤돌로 바꾸는 그런 당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성들을 바라면서 이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저는 작년에 있어서 작년에 기류의 인문학을 또 하고 좋은 기회로 정읍 시민들 만났고요. 이번에는 이제 우리 한국 여성들이 조선부터 시작해서 고대부터 시작해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할 거예요. 세상의 인구 중에 반은 여성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남성들에 의해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져 왔다 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 그 뒤에 가려져 있는 여자들은 남자들의 그러한 뒷모습에 감추어져 왔었어요. 그래서 정절, 복종, 일부종사 막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그거는 조선 중기 이후에 16세기 이후에 그 일이지, 그 전까지는 고대 사회부터 조선 전기까지 15세기, 16세기 초반까지는요, 우리 여자들도 남자 못지않게 잘 권리가 있었어요. 그렇죠. 권리가 많았대요. 권리도 많았고 당당했고 똑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대우를 받으며 아주 멋지게 살아온 여성들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이제 조선 후기에 가서 16세기 중반을 넘어서면서 우리나라 여자들은 무조건 복종하고 무조건 집안일을 잘하고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잘 따져보시면 고대 사회부터요, 우리 여성들의 힘은 아주 셌습니다. 남자보다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한 힘을 발휘를 했지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혹시 우리는 장가 간다라는 말도 하고 시집 간다라는 말도 하죠. 장가 간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렇죠. 처갓집에는 여자의 부모님을 남자분들이 뭐라고 불러요? 장인어른, 장모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계신 집으로 간다라고 해서 장가 간다예요. 그러면 시집 간다는? 그렇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간다라고 해서 시집 간다야. 그러면 16세기 중반이 되기 전까지는 뭐였을 것 같아요? 장가 간다였어요. 그런데 조선 중기를 지나면서 장가 간다에서 뭘로 바뀐 거야? 시집 간다야. 그런데 참 왼수 같은 왕이 있어요. 정말 모든 것은 다 좋아. 너무 훌륭해. 그래서 스승의 날, 그분의 생신일을 스승의 날로 정했어. 그분이 누굴까? 세종대왕. 세종대왕님은 만백성의 스승이니까 스승의 날이에요. 5월 15일 탄생일을. 그런데 그분이 법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자, 언제부터 여자들의 힘이 정말 셌고 언제 이렇게 꼬르륵 깔아앉았냐? 자, 고구려 때 보시면 서옥제라는 풍습이 있었다라는 거 우리 학생들은 알을 텐데. 알아요? 서옥제. 그럼 대릴사이제. 그건 알죠. 그래서 저처럼 딸만 둘이 네 사람은 아주 멋있는 놈을 데려다가 대일 사이를 삼으면 정말 좋을 텐데, 자, 고구려의 서옥제, 여자 집의 옆에다가 조그만하게 집을 지어서 내 딸과 사이 될 사람을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한 평생은 아니고 한 10년 정도 노동력이 필요하잖아. 나의 딸을 데리고 가면 갑자기 노동력이 사라지는데. 그리고 그 남자를 데려다가 좀 데리고 살면서 10년 동안 아이가 좀 장성할 때까지 키웁니다. 그걸 좀 이제 말이 어려운 말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한국사를 공부한다든가 하면 아이들이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남기 여가혼이라는 말이 있고요. 솔서혼이라는 말도 있고 서류 부가혼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 말은 남자가 여자 집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뭐예요? 장가 간다예요. 그리고 부처제라는 말도 합니다. 며느리 부자를 써서. 그래서 이런 부처제였던 것이 언제로 가느냐? 조선 중기 이후에 시집 간다로 가는 거야. 친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친형제는 어디의 풍습일 것 같아요? 우리는 대부분 다 어디 걸 모방했죠? 중국, 그렇죠? 중국에 친형제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자, 고구려 때 그러한 서옥제, 대릴, 사이제가 쭉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고려 시대까지는, 고려 시대 때도
그 음서제라든가 막 이런 거 조상의 음덕으로 할 때 그 음자예요. 그래서 그 음서제라는 것으로 친감한 혜택을 받았느냐. 외가도 여자 집안의 외 사이도 사이도 혜택을 볼 수 있었고 그 외손주도 혜택을 볼 수가 있었던 게 고려예요. 그리고 당당하게 여자도 똑같이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외손주도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밑에서 같이 살면서 교육을 튼튼하게 시켜서 제사 상속권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었어요. 아들이 없어도 딸이 제사도 지낼 수 있었고 딸이 먼저 태어나도 호적에 먼저 올라가는 게 다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딸, 아들 하는 식으로 윤회봉사라고 해가지고 제사도 돌아가면서 지낼 수가 있었던 것이 바로 조선 전기까지 상황이에요. 그죠? 그런데 태종 이방원이 누구예요? 누구 아빠지? 이성계 아버지야. 호적이 바뀌었어 이제 막. 호적이 바뀌었다. 누굴까요? 세종대왕의 아버지가 태종 이방원이에요. 그런데 태종 이방원이 중국 명나라의 법들을 조금씩 이렇게 본따면서 어떤 걸 말했냐. 어찌 우리나라는 양이 음을 따라가냐. 어찌 남자가 여자를 따라가냐라고 해서 음이 양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해서 친형제 말을 친영제를 도입을 하려고 했어요. 처음 제시는 됩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콧방귀도 안 껴요. 지금까지 계속 전해져 내려왔던 그런 풍습을 확 바꾸기에는 신하들은 싫어요. 왜냐하면 지금 근데 지금은 좀 바뀌고 있는데 딸과 아들을 결혼시키려면 생각해보면 남자 아들 장가 보내려면 집안채를 장만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혼수품 조금 하는 것은 좀 괜찮을 것도 같아. 근데 예전에 신하들이 사위를 데리고 살면 처음부터 한꺼번에 팍 혼수를 장만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살고 있는 동안에 한 10년 동안 내가 데리고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재산도 조금씩 분할을 해가고 혼수도 조금씩 띄워놓을 걸 생각을 해서 조금씩 준비를 하면 돼. 그런데 만약 친형제라는 것을 딱 도입을 하면 딱 시집 간다, 시집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한꺼번에 그 많은 혼수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콧방귀를 안 낍니다. 그래서 세종대왕 때 딱 가서야 세종대왕이 이걸 법제화 시키자라고 해서 법제화로 딱 만드는 친형제를 갖다가 법으로 만드는 사람이 세종대왕이에요. 예, 세종대왕이에요. 그거는 기분 나쁘죠. 그 얘기하면 여자들이 다 좋은 줄만 알았어요 라고 하는데 여자들의 왼수야 막 이런 여자들의 왼수야라고 하는데 그 친형제를 도입을 하는데 그러면 누가 먼저 제일 모범을 보여야 할 것 같아요? 평민들이요 너희들이 먼저 해라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안 따르죠. 뭐든지 다 윗선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우리들이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남은 공주가 하나 있네. 옹주예요. 옹주. 공주와 옹주 차이는 아시죠? 공주는 누구 딸? 그렇지 왕비딸 이래요. 왕비딸. 옹주는 후궁딸 이래요. 대구는 왕비아들. 아이고 이 꼬맹이가 막 대답을 막 하고 있네. 그래서 왕비아들. 그다음에 구는 후궁. 그랬더니 애들은 처바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대궁과 군 차이가 다르고 공주와 옹주 차이가 달라요. 그래서 그때 태종 이방원의 막내딸 정말 막내딸이면 얼마나 늦둥이였을 것 같아. 그래서 사랑하더니 옹주, 숙신 옹주를 친형제의 직격탄을 맞게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궁에서 나가기 싫었겠어요. 아빠 안 가고 싶어요. 오빠 안 가고 싶어요. 막 세종대왕 때. 하지만 네가 모범을 보여야 백성들이 따라할 거 아니냐라고 해서 신하들이 따라할 거 아니냐. 그래서 제일 처음 조선에서 친형제라는 거 직격탄을 받는 사람은 세종대왕의 막내 여동생이면서 또 누구요? 태종 이방원의 막내딸입니다. 그래서 그 숙신옹주가 밖으로 나갑니다. 남자를 따라서. 그런데 신하들이 따라요? 안 따라요. 한 가지 어떠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동법이라는 것도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전국으로 실시가 될 정도로 한 번 뭘 시행하려면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관철을 시키는 게 조선시대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은 아니다 싶으면 흐지부지 한 몇 년 사이에 확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죠? 자, 친형제도요. 조선 중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조선 정기 후기를 나눌 때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조선 정기 후기 이렇게 나누는데 그 전까지는 친형제를 법제화를 만들어놨어도 아무도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한국 여성의 대표급이다라고 해서 참 여자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존재가 한 분 계시죠.
누구예요? 5만 원짜리. 그렇죠. 신사임당 5만 원짜리는 좋아. 그쵸? 5만 원짜리 많이 이만큼 싸서 갖다 주면 좋겠죠. 근데 그 5만 원짜리는 참 좋은데 우리 신사임당이 딱 화폐 5만 원짜리 나오면서 이제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 여성들이 죽을 맛이야. 그 신사임당처럼 되기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그 전에 도대체 5만 원짜리에 왜 신사임당을 넣은 거야? 우리 보고 현모양처가 되라고? 그래서 자식 잘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하라는 거야. 그래서 저는 참 싫어했었어요. 그랬는데 잘 따져보고 하다 보니까 그만한 이유가 있더라. 신사임당이 5만 원짜리 지폐에 나온 이유는 있습니다. 우리가 잘 따져보시면 자식 잘 키우고 겉으로 드러나는 거, 자식 잘 키워서 대학자 이율곡을 낳았고 남편 뒷바라지 겁나 잘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현모, 말을 따져보시면 현모라는 말을 보세요. 이 현모는 왜 어진 어머니였냐, 왜 정말 자식 잘 키우는 엄마여기만 했을까? 절대로 신사임당은 공부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사남 삼녀를 키웠어요. 사남 삼녀 7남매를 키우는 동안에 자기 스스로 아이들 앞에서 모범을 보인 것이지 공부하자, 우리 학습지하게 앉아, 너 빨리 이거 하고 빨리 학원 가고 갔다 와서 복습하고 예습하고 숙제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직접 항상 자기 개발을 하는 모습을 자식들 앞에서 보여줬어요. 그리고 자기 개발을 할 때 같이 옆에서 같이 책을 보고 같이 그림을 그리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혼자 강제적인 힘으로 자기를 모든 걸 희생하면서까지 자식을 키우는데 올인을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을 해가면서 똑같이 같이 했기 때문에 현모인 까닭이에요. 그죠? 참된 길을 갈 수 있도록 교육을 한 것이지 공부 잘하라고 교육을 한 것은 아니었어요. 양천은요. 신사임당 같은 부인이 있으면 좋으세요? 좋으시죠? 슬그머니 웃으시네. 양천은요. 남편 말에, 우리가 조선시대 하면 남편 말에 복종만 하면 참 어진 아내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양천은 이 신사임당 같은 분은요. 절대 복종만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한때 그 을사사화의 그 주인공들 집안과 연루돼서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도 그쪽 길을 가시면 당신의 신변에 위험이 닥칠 걸 뻔히 보이는데 제 눈에는 보이는 게 왜 당신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충고도 해서 남편을 다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적절하게 충고도 했던 여인이 바로 신사임당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살린 일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정말 자기 개발을 아까 뭐 했다고 그랬어요? 꾸준히 했다고 그랬죠. 정말 자기 개발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했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여성인 거고 또 남편에게 할 말은 아주 당당하게 했어요. 아까 몇 명의 자식을 낳았다고요? 사남 삼녀예요. 신사임당은 그리 몸이 튼튼하지 않습니다. 그냥 7남매를 낳는 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애 하나를 낳을 때마다 옛날에는 또 잘 먹지도 못하고 남편 이원수가 직장도 없고 그러죠. 7남매를 낳는 동안에 몸이 많이 쇠약해져서 결국은 남편 이원수보다 먼저 세상을 뜹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간파를 했지요. 신사임당 나는 오래 못 살 거야. 그래서 남편을 부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유언을 해요. 너 절대 장가 가지 마라 이렇게요. 나 죽거들랑 절대 다시 재가를 하지 마십시오라고 충고를 해요. 그런데 왜 내가 장가를 가면 안 됩니까? 신사임당한테 그렇게 말을 해요. 공자 예를 들고 맹자 예를 들고 순자 예를 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살지는 않았지만 절대 다시 장가는 들지 않았습니다라는 예를 갖다가 반박을 딱 하면서 7남매도 부족하십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7남매를 낳은 이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게 목적인데 만약 또 다른 여자를 들여오면 우리 자식들과 분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 조용히 이 집안을 이끌어 가시길 바랍니다 라고 했는데 신사임당에 꼭 죽고 나니까 뭐예요? 그쵸. 다시 또 장가를 가서 엄청난 분란을 가져왔습니다. 그 집안에. 하지만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이율곡은 그 정말 만만고 탈 많은 그 계모죠.
새어머니 말에 계속 그래도 복종을 하고 효도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효성에 감동을 해서 새어머니가 이율곡한테 자네 같은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걸 잘못을 많이 뉘우쳐서 나중에는 평화가 왔다고 해요. 근데 신사임당 같은 경우는 뭐에 능했다고 그래? 시, 서, 화에 다 능했다고 하죠. 못하는 게 없죠. 그런데 신사임당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아까 뭐가 도입되기 전이에요? 친형제. 친형제가 도입은 됐어요. 그런데 아직 신하들이 콧방귀를 안 껴요. 그런데 그 신사임당의 집안은 아주 처갓백이 셉니다. 처갓백이 세요. 신사임당의 할아버지 이사오는요, 참판댁의 귀한 딸과 결혼을 했어요. 지금 말로 하면 참판이면 차관 정도 됩니다. 그죠? 판서는 장관급이고 참판은 차관들입니다. 근데 그 차관집의 딸하고 딱 결혼을 하니까 힘이 막강하네. 그래서 이사오는 그 최참판 집에서 처가살이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 사는 동안에 다 자식을 많이 낳으면 좋겠죠. 옛날에 뭐 낳아야 돼요? 그쵸, 아들을 낳아야 돼요. 근데 아들을 못 낳고 덜렁 딸? 신사임당의 어머니 이씨 부인 한 명만 낳았어요. 외동딸을 하나 낳았어요. 그래서 신명화라고 하는 이사온이 누구의 아버지예요? 신사임당의 아버지죠. 그래서 그 신명화를 딱 들이면서 뭐라고 하냐? 나는 외동딸밖에 없다. 그런데 이 딸을 데리고 가면 우리는 어찌 사니? 라고 해서 신명화가 허락을 합니다. 여기에서 살도록. 그래서 그 신명화는 강릉하고 한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처가살이와 자기의 집을 갖다가 보살펴 와요. 그런데 이제 그 둘 사이에서 딸만 또 내리 5을 낳습니다. 신명화와 이씨 부인 사이에서. 신사임당의 부모님은 딸만 5. 둘째로 태어나는 게 누구예요? 인선이 신사임당이에요. 근데 너무 뛰어난 거야, 얘가. 딸 5이지만 아들보다 더 나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참 아들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딸이잖아요. 그래서 과거는 볼 수 없지만 그래서 사익감을 물색하고 해서 정말 똑똑한 집안의 자식을 들여오면 내 딸이 길을 못 필 것 같고 무시를 당할 것 같고 시집살이만 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아이고, 그래서 아버지가 고른 게 이원수예요. 근데 이원수는 고르긴 잘 골랐는데 무능력자. 그죠? 돈을 벌어 와야 되잖아요. 그죠? 남자라면 돈을 벌어 와야지. 돈을 못 벌어요. 자, 그래서 결국 이원수에게 또 부탁을 합니다. 나는 다른 딸들은 다 가도 좋은데 우리 누구는 인선이만은 우리가 데리고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또 이원수도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또 서울과 강릉을 이원수도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을 해요. 근데 이 집안이 왜 처갓백이 참판댁이기도 했지만요, 그 신사임당의 어머니 이씨 부인이요, 신명화가 한양하고 강릉을 그때 당시 말을 타고 갈 때도 있고 아니면 뭐 타고 가요? 그냥 걸어가야 되잖아. 그러면 엄청난 거리를 매일 주막에 들려서 하루를 묵고 또 걸어가고 또 하루를 묵고 걸어가고 이래서 왔다 갔다 한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남편도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찰나에 이 신명화가 병이 나서 주막에 들어 누운 경우가 있어요. 생명이 이태로운 지경까지 갔어요. 그런데 그때 이씨 부인이 그걸 알고 달려가서 신사임당의 어머니가 달려가서 뭘 하냐. 옛날에 생명을 조금 연장하려고 하는 방법은 지금은 막 영양제를 맞추고 뭘 맞추고 할 수 있죠. 모든 좋은 약품이 있으니까. 그때 당시는 뭘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짝! 깨물어야지 이거. 그냥 그 자기 남편이 쓰러졌다라는 소리를 듣고 조그마한 칼을 단도를 들고 막 거기 하인들과 함께 갑니다. 그 주막으로. 가서 그 주변에 있는 사당으로 남편을 들어 눕게 하고는 칼로 뭐 합니까? 천지심께 자기 조상들께 빕니다. 제가 이렇게 비니 저희 남편의 생명만은 조금은 늦춰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저의 것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한마디를 딱 잘라서 뭐예요? 입에다가 피를 넣어주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단지라고 해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생명연장술로 피를 많이 먹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 단지 여기를 딱 잘라서 피를 갖다가 남편의 입에 딱 넣으니까 신명화가 딱 눈을 뜹니다. 살아요. 그래서 그 후 몇 년을 더 삽니다. 그 덕분인지 어쩐지 이 일 때문에 그 집안에 신사임당의 집안에 연료문이 세워져요. 연료문이 세워지면 팍 올라가요. 그 집에 그쪽 가치가. 이게 근데 이 단지만 있느냐?
그 다음에는 조금 이제 더 피를 먹여야겠네. 그러면 생명이 더 위태롭다. 그러면 할고라는 게 있습니다. 할고. 할고는 뭐냐면 허벅지 살을 떼면 피가 왕창 나오죠. 그래서 그 피를 받아서 자기 남편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할고예요. 근데 또 그거보다 더 남편이 죽네. 3가지가 있어요. 남편이 죽네. 연료문이 세워지는 3가지. 뭐예요? 가장 최극단적인 방법이. 우리 남편이 죽었다. 그럼 나는 이 세상을 살면 무엇하리? 라고 하면서 뭐예요? 죽어요. 그걸 종사라고 해요. 그죠? 단지 할고 종사. 그래서 조선 후기 가고 남편 따라 죽기가 유행했잖아요. 왜냐하면 뭐가 세워져야 되니까. 연료문이 세워져야 되니까. 그죠? 만약에 자손이 있는 경우는 자식이라도 바라보고 산다지만 젊은 나이에 혼자가 되었고 막 시집 온 지 한 1년밖에 안 되는 남편이 꼬르락 죽었다. 그럼 어떡해? 집에서도 강요 아닌 강요를 한다고 해요. 네 어차피 평생 혼자 살아가느니 집안의 영광을 위해서 뭐 해라? 그렇죠. 스스로 죽어주면 우리 가문의 가치가 팍 올라가니까 종사를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사임당의 집이 그 어머니 덕분에 연료문도 세워진 집안이에요. 그래서 신사임당은 처가에서 한 이율곡을 낳고 한 5살까지 그렇게 다 살다가 이제 시어머니가 홀로 거기도 시어머니가 홀로 계시니까 이제 한양으로 올라가면서 막 읊었던 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를 신사임당을 보면 인생을 딱 보면 3분의 1은 시서화를 즐겼고 3분의 1은 친정에 홀로 계신 우리 어머니를 생각을 하는 이씨 부인에 대한 그리움으로 생을 보냈다고 해요. 또 나머지 3분의 1은 이것도 양쪽을 신경을 써야 되고 모든 남편이 무능력자고 하다 보니까 눈물을 흘렸을 3분의 1. 그래서 3분의 1은 뭐 했다? 시서화에 자기 개발에 힘썼고 3분의 1은 또 뭐 했다? 오늘 제가 강의하는 중에 한번 잘 보시면 이제 끄트머리에 전 선생님은 참 3이라는 숫자 무진장 좋아한다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은 친정 어머니를 걱정을 하는데 시간을 보냈고 시어머니 옆에 있으니까요. 3분의 1은 정말 눈물이 끊이질 않는구나 라고 했대요. 그래서 2003년도인가 어떤 한 여성단체에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이제 그만 슈퍼우먼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신사임당을 제발 지금 우리 현대 여성들한테 좀 바라지 마십시오. 각인시키지 마십시오. 조금은 부족하고 조금은 인생을 좀 외롭게 살다 가고 좀 비참하게는 살다 갔지만 그래도 능력자였던 우리는 오히려 신사임당보다 누가 더 좋다? 허난설원을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근데 허난설원은요 엄청난 집안이죠. 이 집도. 혹시 남동생이 누구? 그렇죠. 허균. 그죠? 그 집안은 우리 조선시대 때 오문장가 집안으로 유명합니다. 오문장가. 5사람이 그 집안의 그냥 문장가들이에요. 누구냐? 아버지가 허엽이에요. 동인의 영수예요. 허엽, 큰오빠 허성, 그 다음에 둘째 오빠 허봉, 그 다음에가 허난설원, 이름은 허초이에요. 그리고 밑에 동생이 허균이에요. 그래서 이 오문장가 집안으로 유명을 했는데 이 집안도 딸이라고 해서 교육을 안 시켰냐? 똑같이 시킵니다. 특히 그 둘째 오빠인 허봉은요. 난설원이 자기 여동생이 너무나 시적으로 모든 면에서 8살에 벌써 신동이라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허균도 신동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허난설원도 신동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3당 시인에 또 나왔죠. 3이. 제가 강의 준비를 하다 보니까 3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3당 시인, 당풍의 시인을 정말 잘했다고 하는 3당 시인 중에 한 사람인 손곡 이달 선생님이 계십니다. 서자 출신입니다. 최경창, 백광훈, 손곡 이달을 갖다가 3당 시인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 손곡 이달을 데려다가 자기 동생들을 공부를 봐주게 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시에 능통했죠. 근데 우리가 시는 허균을 생각하시면 시는 손곡 이달한테 배우게 하고 허균은 문장은요 서예 유성룡에게 부탁을 해서 문장을 배우게 한 사람이 허봉입니다. 그래서 허균은 2000편의 시를 갖다가 달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그 정도로 천재였어요. 그죠? 그런데 이 고르고 우리 난설원은 시집을 보내야겠는데 삐까번쩍한 집안으로 시집을 보내야겠다. 그래서 고르고 골라서 안동 김씨 집안으로 5대째 장원급제를 배출한 집안으로 허난설원을 시집을 보낸 거예요.
그 집안으로 시집을 보냈는데 남편이 김성립이라는 사람인데 이쁘게도 안 나와. 그죠? 김성립이라는 사람은 화면이 돌아가고 있어서 제가 막 욕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김성립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갔는데 이 사람은 공부에는 재주가 없어요. 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허난설원은 얼마나 똑똑하고 잘났냐고요. 정말. 그런데 그 시어머니는 감히 네가 집안일은 둘째치고 뭘 봐? 책을 봐. 그리고 뭘 또 그려? 그림을 그려. 시를 읊어. 내 자식보다 내 아들보다 너무 얘가 뛰어난 거예요. 시어머니가 보기에 며느리가 탐탁지 않아요. 남편에게는 이미 8살 때 신동으로 그렇게 다 이름을 날 정도 있는 아내를 맞아들였으니 도저히 아내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아내는 남편을 볼 때 얼마나 한심했을 거야. 그래서 제발 공부를 좀 하십시오. 그래서 뭘 보셔야 하옵니다? 과거요. 과거를 보셔야 하옵니다 라고 하는데 과거 시험도 번번이 떨어지고 계속 성적도 안 올라요. 아무리 공부를 시켜도 머리가 좀 안 됐나 봐요. 그죠? 그러던 찰나 시집에서 엄청난 시어머니 학대를 받고 있다가, 학대라고 하긴 좀 그렇고 좀 괄시를 받고 있다 시집살이를 하죠. 그 다음에 남편도 그 모양이죠. 그런데다가 아버지가 관차사를 지내다가 돌아오는 길에 객사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그러다가 가장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던 허봉 오빠도 당파 싸움에 휘말려서 결국은 또 객사를 하게 됩니다. 그 충격도 가시지 않았는데 아들과 딸이 있었어요. 근데 아들과 딸을 연이어 또 죽게 됩니다. 허난설원이. 그래서 나는 뱃속에 아이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정말 나는 내 능력을 펼칠 수가 없고 내가 하고자 하던 일을 아무것도 할 수가 있고 남편한테 의지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이 세상에 살고 싶지가 않다. 그래서 어떤 야사책에는 굶어서 죽었다 했다라는 설이 있고 자기의 죽음을 예언했듯이 부용꽃 27송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를 남기고 27살에 사실 죽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죽음을 예언한 사람이 바로 허난설원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난설원 시가 지금 남아있느냐. 아까 동생 누구요? 그렇죠. 허균이요. 누나가 뭐라 했냐면 내가 죽거들랑 나의 시를 모두 불태우라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많이 불태웠는데 불태웠지만 허균의 뭐가 뛰어나다? 그렇죠. 기억력이. 그래서 누나의 시를 다 외우고 있어서 임진왜란 때 종군기자로 온 명나라 사신 중에 주지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신으로 왔을 때 자기가 우리 누님의 시를 갖다가 다 읊어줘요. 너무 끝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지번이 그걸 좀 글로 옮겨주십시오 라고 해서 글로 옮겨서 중국으로 가서 먼저 난설원 시집이 간행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일본으로 먼저 또 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사상 최초의 국제적 베스트셀러가 바로 난설원 시집입니다. 자, 기생들은 신분증이 있어요. 나 기생이야 라고 하는 신분증이 있어요. 그게 기패예요. 근데 얘네들은 어려서부터 교방이라는 곳에서 엄청나게 훈련을 피나는 노력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생시험을 16살이 되면 기생시험을 봐야 돼요. 기생시험을 보는데 자, 이 기생에 합격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기생시험에서 낙제 점수를 받으면 그 패도 못 받는 아이는요 그냥 몸 파는 여자가 되는 거야. 그냥 아주 제일 밑에 아주 취급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기생의 취급을 받는 여자는 그나마 나아요. 근데 기생시험을 봐서 이게 나눠져요. 목패는요 겨우겨우 기생 그 패를 받은 애들이야. 그런데 동패라고 하는 것은요. 거기에서 기생시험을 딱 봐가지고 동패는 얘는 정말 뛰어난 기생이 되겠구나. 그래서 만약 30살이 되면 태기가 됩니다. 30살이 되면 여자들이 막 이쁘게 치장하고 남자들 앞에서 이렇게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불려가고 잔치상에 이렇게 막 시서와 논했지만 30살이 되면 태기가 돼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게 태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이 동패를 받은 기생은요. 그 기방 있지요. 명월관이라든가 막 이런 그 기생들의 그 합숙소 있죠. 이런 곳을 이끌어갈 수 있는 으뜸 기생이 됩니다. 뭘 받은 사람이? 동패를 받은 사람이. 그런데 옥패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옥패를 받는 경우는 각 도에서 조선은 몇 도? 8도. 각 도에서 한 개만 나옵니다. 그러면 조선 8도에서 한 개만 나오면 몇 명?
8명. 8명이 나와요. 그 8명은 어떤 사람들이냐? 왜 남자들이 처음 기생을 딱 그렇게 머리에 올린다는 말을 하죠. 그래서 초야를 치른다 첫 남자 기둥서방을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근데 어떤 남자도 고관대작도 감히 누구도 그 여자한테 첫날 밤을 초야를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맘대로 살 수가 있어요. 옥패는. 그리고 만약에 남의 소실로 갔잖아요. 소실로 가거나 두 번째 각시로 가면 정식으로 첩지를 받습니다. 옥패는. 그리고 내가 난 자식이 호적에도 올라갑니다. 그게 옥패예요. 근데 옥패 말고도 기생들의 전성시대가 언제였을 것 같아요? 기생들이 와 막 활개를 치고 막 진짜 우리 시대가 왔다라고 했을 때가 바로 조선 왕들 중에 누구였을까? 띵가 막 엄청 놀았는데 쫓겨났는데 연산군 때. 연산군 때는 각 도에 정말 이쁘다 치는 애들은 다 끌려갔죠. 그래서 그 관리명도 있어요. 채홍준사라고. 이제 쉽게 말하면 그냥 채홍사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채홍사들을 조선 팔도에 다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쁘다고 하는 애들을 다 양갓집 교수든 누구든 다 데리고 했지만 기생들도 더요. 궁궐의 기생. 그래서 줄여서 궁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왕한테 탁 걸려가고 와 진짜 쟤 정말 예쁘다. 얼마나 기는데 피나는 노래 100일 동안 기회를 줘요. 그 군기들한테. 왕 앞에 불려가서 막 앞에서 춤을 추고 뭐하고 했던 왕 눈에 딱 띄었죠. 그러면 승은을 입는 기생이 있을 거고 승은을 입지 못하고 술만 따라준 기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너는 승은을 내려주기에 조금은 그렇다. 그래서 승은을 안 주는 기생이 있고 승은을 받은 기생이 있어. 그래서 얘네들한테는 근데 후궁 첩지를 주지 않았대요. 그렇게 데리고 놀아놓고. 자, 후궁 첩지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이안을 삼았던 명칭이 뭐였냐면 왕에게 승은을 입은 기생은 천과 흥청이라고 합니다. 천과 흥청. 그래서 우리가 맨날 할 때 흥청망청 쓰지 마라 라고 하는 건 연산군 시절에 생긴 겁니다. 맨날 연산군이 그 군기들하고 놀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저 흥청들하고 노는구나 라고 해서 돈 더 많다고 그렇게 흥청망청 쓸래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생겨난 말이에요. 자, 천과 흥청. 그래서 기생들은 또 뭐라고 했냐? 우리는 운하다. 제 운하됐다. 구름 위에 뜬 꽃이다. 구름 위에 핀 꽃이다. 그래서 운하라고 해서 자기 자신들을 이루하면서 지냈대요. 근데 자, 군기로 갔지만 승은을 입지 못한 기생들은요. 걔네들은 우리는 장화다. 지과 흥청이다 라고 해요. 지는 땅지자를 씁니다. 그래서 그 장화라고 하는 것은 담장장자에서 담장 밑에 핀 꽃이다 라고 해서 임금의 승은을 받지 못한 기생들입니다. 그러지도 못하고 나머지는 천과 흥청도 못 됐고 지과 흥청도 못 됐으면 걔네들은 수운관이라고 하는 곳으로 다 갑니다. 그래서 평생 어떤 남자도 술도 못 마시고 거기서 살아야만 해요. 군기로 뽑혀갔지만 그게 한평생 감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뽑히면 괜찮은데. 그러면 그 기생들의 어원은 어디서부터냐면 자, 고구려 같은 경우에 고구려에 유녀라고 했대요. 부족들을 정벌을 해갖고 이렇게 잡아오잖아요, 여자들을. 그래서 그 여자들을 그러한 기생의 어원으로 보는 설도 있고요. 백제에서는 꽃쟁치라고도 하고 무자리라고도 합니다. 신라에서는 음방이라고도 했는데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고려 때 무신정권 때 이음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자, 그 사람의 아들 이지영이가 백제에서 떠돌아다녔던 그런 무자리들을 딱 잡아다가 엄마 몸매 좋고 노래 잘하고 얼굴 좀 이쁘고 이런 여자애들은 배우게 해서 기생으로 해서 기생 명부를 만든 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처음으로 어떻게 기생의 시초다라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생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래요. 명기다. 그죠? 명기. 그 다음에 의기다. 이렇게 해야죠. 의기는 뭐야? 의로운 기생이죠. 관기는요. 관아에 딸린 기생. 그죠? 그래서 이게요. 명기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유명한데 이 명기라는 칭호는 일패기상이라고도 해요. 계층이 있어요. 기생들도 1패기생, 2패기생, 3패기생. 1패기생은 일단 명기야. 누구를 말해요? 매창이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황진이 같은 경우, 뭐 부용이 같은 경우 이런 사람은 명기이면서 1패기생입니다. 최고의 기생이에요. 그죠? 그런데 2패기생은 남의 첩이 됐어요. 남의 후궁으로 갔는데 남편 몰래 살짝살짝 몸을 팝니다. 그걸 은근자라고 해요. 그런 2패기생. 그러면 3패기생은 완전히 떨어진 기생. 그냥 대놓고 이제 막 장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삼패기생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의기를 보시면 이제 임진왜란 이야기가 좀 나올 건데요. 이패기생이 그 의기는요. 우리 조선의 3대 의기다라고 하면 오늘 갈 어디? 논계. 논계는 기생일까요? 기생 아닙니다, 사실. 논계는 기생이 아닙니다. 양반가의 집딸로 태어나서 우리 남편 죽었어 라고 해서 진주 기생 명단에 자기 스스로 명단을 올리고 나서 그 외장을 죽이기 위해서 기생 명부에 올라가서 진주 기생으로 올라가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시 논계가 유일하게 그렇게 여성으로서 기생 신분이라고는 하지만 여성으로서 해마다 세 곳에서 제를 지내는 건 논계밖에 없습니다. 여기 함양하고요, 진주하고 장수에서 사당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죠? 근데 왜 의기라고 하냐? 논계는 이제 많이 아시니까 제가 가다가 얘기를 하겠지만, 또 누가 했냐면 개월향이라고 하는 평양기생이 있습니다. 개월향. 그는 임진왜란 때 우리 완전히 누구한테 당했어요? 어떤 나라? 일본이 왔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싸웠대요? 7년 동안 싸웠대요. 그런데 평양이 우리 임금님께서 참 정말 열심히 살아보시겠다고 우주를 피난을 가셨잖아요. 백성들 니들이 지켜라고 하고 열심히 피난을 가서 우주에 갔는데 평양까지도 다 탈환이 다 우리가 점령이 됐습니다. 일본군한테. 그래서 평양을 지키던 그때 당시에 김응서라고 하는 사람의 애첩이 바로 평양기생 개월향입니다. 그런데 기생들이 이제 어떻게 살지? 그러면 어떤 기생은 나는 외놈한테 의탁을 할 거야. 저 외장한테 가서 그냥 나 좀 살려달라고 몸을 의탁할 거야 하니까 저런 이러고 욕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기생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개월량은 가만히 듣고 있다가 몸을 단장을 하고는 누구한테 갔냐. 그때 당시 고니시 유키나라고 하는 일본의 제2장군이 있습니다. 제1장군은 가토 기요마사예요. 일본에 가시면 가토 기요마사를 신전처럼 모시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가토 기요마사가 지은 성이 일본의 3대 성이 하나 들어가요. 히메지 성하고 오사카 성하고 구마모토 성입니다. 근데 그 울산성 탈환이 너무 힘들어서 울산성 탈환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우리나라 조명연합군이 다 물길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외성, 일본의 외성에 갇혀있던 그 가토 기요마사들을 어떻게 살았냐. 말을 죽여서 핏물로 물을 먹고요. 물길을 다 막아버렸으니까. 그죠? 그 핏물을 먹고 결국은 사람 인육까지도 잡아먹고 목숨을 연명해 갔대요. 그래서 그게 한이 맺혀서 일본으로 돌아가서 그 구마모토 성을 지을 때요. 걔네들은 먹을 게 이제 혹시 갇히면 어떡하지? 라고 해서 우물을 한 108개 정도 막 지었대요. 108개 정도 팠대요. 그리고 다다미는 지푸라기 같은 걸로 만들죠. 근데 다다미를 그걸로 만든 게 아니라 고구마 순. 혹시 모르면 고구마 순 뜯어 먹어야지, 물에 불려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성이 구마모토 성입니다. 근데 얘는 가토 기요마사는 제1장군, 제2장군은 고니시 유키나인데 고니시 유키나와의 부장, 바로 밑에 직속 장군인 고니시 히가 바로 그 평양성에 들어온 장군입니다. 그래서 개월향이 몸단장을 싹 하고 그 고니시 히에게 갑니다. 그러니 개월향이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죠? 뿅 갑니다. 그래서 그날 밤부터 계속 고니시 히의 여자가 됩니다. 개월향이.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 평양에서 제일 가는 기생이 외장한테 몸을 줬다, 허락을 했다라고 해서 잘 먹고 잘 산다 쟤는 이 말을 막 하기 시작을 해요. 개월향은 그래도 들은 척 하지 않고 자기 길을 묵묵히 합니다. 김응서는 밖에서 어떻겠어요? 내가 사랑했던 여자가 외장놈한테 붙어갖고 저렇게 잘 먹고 잘 산다 하니까 배신감이 들었을 거고 자책, 실망, 모든 망감이 교차하는 때에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돼요. 그 편지를 쫙 읽으면서 김응서가 막 울어요. 그 편지는 누가 보냈을 것 같아요? 네, 개월향이 보냈어요. 개월향이 보냈는데 뭐라 했냐. 고니시 히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정말 이런 조선이라는 나라가 너무너무 싫다. 나에게는 다 혈족이라고는 나의 오라비 한 명밖에 없는데 그 오라비가 조선에 이렇게 전쟁이 터지고 그리고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을 때도 엄청난 공을 세웠는데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우리 오빠에 대해서 공은 몰라주고 맨날 푸대접만 하더라. 그래서 난 조선이라는 나라가 싫습니다. 나를 데려가시고 우리 오빠도 여기 일본군을 위해서 쌀 수 있게, 자 여기 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해요. 그러면 고니시히가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반했으면, 그래 네 오래비를 데려오너라. 그래서 누굴 데리고 와요? 김응서, 자기의 남편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김응서를 그 고니시히 채측근에서 일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루는 술을 엄청나게 먹여놓고 뭐한다? 김응서로 하여금 모가지를 댕강 자르게 합니다. 고니시히. 그런데 그 고니시히는요, 왜 그 정도의 시간을 두고 뒀냐면, 사람이요, 프랑스 혁명 때도 이 단도대에서 목을 딱 쳤잖아요. 그러면 머리를 딱 들어가지고 죽음을 확인하는 순간 눈을 깜빡한대요. 몇 초 살으니까. 이게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이 고니시히도 야사에 의하면 목을 김응서 장군이 딱 쳤는데 갑자기 걔는 항상 잘 때도 편안하게 안 자고요. 전쟁통에서는 이 양쪽에 칼 있죠. 긴 칼을 갖다가 딱 의자 옆에다가 대놓고 의자에 앉아 잔대요. 근데 그 상태로 자고 있는 고니시히의 목을 김응서가 딱 쳤는데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벌떡 일어나서 칼을 던졌대요. 누구한테? 김응서와 개월양한테. 그런데 다행히 눈이 안 보이니까 정통으로 간 게 아니라 빗나갔죠. 그래서 살았어요. 그래서 김응서가 뭐라 하냐, 가자. 이제 여기 있으면 너 죽으니까. 근데 개월양이 말은 한필인데 나를 데리고 가면 외적의 추격을 뭐한다?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장군께서도 위험하니 당신 손에 나를 죽이고 가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 평양성을 탈환하십시오라고 해서 김응서 장군이 개월양을 울면서 죽이고 가서 이호송과 함께 평양성을 탈환합니다. 그죠? 그래서 임진왜란 때 그러한 의기 생활을 했던 게, 자, 농계만 있었던 게 아니라 누구도 있었다. 평양성에 개월양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조선에는요, 이런 말이 있었어요. 남진주 북평양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남쪽에는 기생이 진주가 끝내주고, 평양 기생이 북쪽에서는 끝내준다라고 해서 남진주 북평양 이랬어요. 의기가 한 명 또 있는데 그건 구한말입니다. 을사오적이 뭐한 사람이에요? 을사오적들이? 그렇죠. 나라 팔아먹은 사람들이에요. 그쵸? 을사오적. 을사오적 하면 이완용 생각하시잖아요. 이지용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지용이요, 자, 진주에 왔는데 기생이 또 끝내주기 이쁜 애가 있네요. 걔가 산홍이라는 기생입니다. 그 산홍이라는 기생은 누구한테도 자기가 마음이 가거나 어느 정도 지조가 있는 남자를 술을 따릅니다. 근데 이지용이 걔를 보고 반했어요. 그래서 내가 천금을 줄 테니 뭐가 돼줘라? 나의 첩이 돼줘라. 그러니까 그 산홍이 뭐라고 하냐면, 그때 당시 을사오적한테 잘 보인다 그러면 모든 북위 공명은 따는 당상이잖아요. 근데 너도 나도 다 잘 보이려고 하는데 산홍이는 이지용이가 그렇게 제안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 잘못 말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도 당신은 세상이 말하기를 을사오적의 우두머리라고 하더라. 나라 팔아먹은 사람의 우두머리라고 하더라. 그리고 세상에서 세상의 역적이라고 소문이 나 있는 사람인데 나는 비록 천한 기생이지만 사람 구실은 하고 삽니다. 산홍이가 그 이지용한테 그래요. 근데 나보러 사람 구실도 못하는 당신의 뭐가 되라고요? 첩이 되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자리를 사양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지용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산홍이를 뭐 했을 것 같아요? 죽이지는 않지만 죽으라 패대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자신의 꿈을 꼭 이뤄가기 위해서 꼭 그러한 이것 때문에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돼, 그러한 걸림돌이 있다면 뭘로 바꿔라? 네, 디딤돌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제 점심 식사 하실 거예요. 자, 수고하셨습니다.